안녕하세요. 6월 27일 목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우리 매일 혼법 아시죠? 이제 너무 습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습관 안 잡혔어요. 솔직히 말해서 습관이라는 개념은요,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해 오셔야 습관입니다. 이제 뭐 한 두세 달 했다 습관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해야 습관이 들겠죠. 그 전에 합격하면 좋지요. 아유 훌륭하죠. 자, 우리 합격하는 그날까지는 긴장관계 매일매일 헌법을 하면서 유지하도록 할게요. 한 번도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공부라는 게 스텝 바이 스텝 아시죠? 아유 하루아침에 벼락 공부는 그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이 전에가 그 이후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벼락치기라는 개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요즘은 공부할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도 벼락치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했을 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벼락치기가 됐는데 3학년 때부터는 벼락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이 여러분 학습의 가장 기본이자 공부하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요 더 알겠죠?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도모 또는 도야 또는 갈고 닦아야죠. 인격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겨요? 인격은 사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억누르고 깎고 조절을 하면 성격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격이 인격 아니에요. 인격은 학습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단련을 해야만 성립되는 거예요. 뭐 실력이 없으면 인격이라도 아니에요. 인격이 더 실력화된 거예요. 실력이 늘어서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도야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매일 헌법 정의명 6월 27일 가볼게요. 자, 볼게요. 6월 27일. 자, 국회직 8급 문제인데요. 아이고, 최근 판례요. 23년 판례부터 18년 판례까지 최근 판례를, 국회직은 최근 판례를 많이 냅니다. 자, 이런 노력을 하면 분명히 다른 시험에서도 그 판례를 문제화시켜요. 왜? 문제가 없더라. 잘 됐더라. 그렇게 되니까요. 누가 한 발자국 내딛어야 계속 갑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죄형법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는 거. 자, 죄형법정지.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뭐 법치주의 원칙. 자, 이거는 헌법상 원칙이자 국가 당연히 준수해야죠. 헌법상 원칙이요. 헌법상 지도원리라는 건 빼먹지 마라. 입법, 행정, 사법 다 써야 된다. 그런데 법치주의 원칙을 국가에게 적용하면 법치국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이잖아요. 그럴 때 자, 행정부에게 너 법치주의 적용해야지. 이러면 법치행정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사법 과정 중에서도 죄형법정지, 형벌. 아유, 법치주의 원리는 모든 국가 적용하는 거 맞고, 그 중에 법치행정 맞고, 심지어는 입법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침익적 국가작용도, 수익적 국가작용도 다 적용받아야 돼요. 왜? 수익적 행위, 이 혜택, 이게 잘못하면 특혜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해라. 다 적용을 받는데 아무래도 침익적 영역에서는 수익적 영역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그럼 엄격하게란 말을 뭐라고 쓸까요? 두 가지. 조세법률주의 또는 조세법정주의라고도 하고요. 또는 법정주의 또는 또 죄형법정주의. 법정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라. 이 말을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법치주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안 돼요. 조금씩 다르잖아요. 침입적 영역보다 수익적 영역은 조금 더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완화된다. 법치주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건 침입적 영역. 특히 조세법률주의 헌법 59조에 써 있고요. 죄형법정주의 이거 헌법 13조 1항에 돼 있죠. 행위시법주의라고 그래서. 자, 어찌됐든 둘 다 뭐예요? 법치주의의 하나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법치주의.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법치주의에서 법률 유보. 자, 입법부가 입법을 마련해야 될 이런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입법 의무를 마련했음에도 입법부가 아무런 입법을 안 하면 그러면 부작위. 자, 입법을 부작위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 부작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법률유보 이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행정부는 만든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반하지 마세요. 법률 우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법률 우위는요, 법률 유보를 이야기한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우위는 법률 유보의 단계 논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을 열지 마. 그러면 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문이 먼저 있어야죠. 여러분 선을 넘지 마. 그러면 선이 먼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래야 넘지 말라고 얘기하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그런 거예요. 야, 선 넘지 마. 뭘 얘기를 해야 선을 넘지 말지. 뭘 말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선을 넘지 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유보의 다음 단계 논의, 법률유보, 법률을 만든 다음 논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중요한 건 법률유보 입법부가 법률을 마련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오로지 법률만 썼었어요. 법률만.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주의 그렇게 하면서 법률만이 아니라 법률에 뭐예요? 정당한 법일 것. 한마디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문입법도 잘 만들어서 명확하게 만드셔야 돼요. 명확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걸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입법의 보충을 통해서 이걸 보충하면 아무래도 내용이 명확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이걸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장래 누구라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 명확하게. 하지만 이미 이 법 이전에 국법 하에서 이런 말 하죠. 국법 하에서 또는 법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국법 하에서 그러면 국가가 유인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이런 이익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다 해서 무조건 보장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의 비교 교량을 통해서 이 신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국법 하에서 정당한 신뢰가 더 크다면 개인의 신뢰가 크다면 이럴 땐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은 빼. 예외 유예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이 신법으로 과거에 있던 사람들의 예외 유예를 둬야 되는데 그걸 두지 않고 오히려 소급해갖고 깨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성 이걸 과거의 안전성 장래 자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안정성 법치주의 안정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법치주의 안정성 과거 장래 그래서 법을 심리할 법이 위헌법률 심판에서 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때는 장래 안정성에 반하는지 과거 안정성에 반하는지 모두 통과해야만 법률이 합헌이다. 그럼 과거는 뭐예요? 거꾸로 올라가는 걸 소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 장래 법적 안정성을 예측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 용어 선택에 명확성 원칙을 근데 모든 영역에서 명확성을 다 엄격히 둘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명확성 원칙 그것만 딱 얘기하는 거죠. 장래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법적 안정성 장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명확성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럴 때 명확성은 최소한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하고 명확성을 대신 침익적 내용은 아무래도 장래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도 엄격해야 되니까 침익적 내용에 관한 명확성 원칙은 수익적 내용의 명확성 원칙보다도 조금 더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침익적인 게 대표적인 게 아까 조세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6월 27일 지나서 6월 28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또 뭐가 나와요? 6월 28일 되면 예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내가 또 나온다고요. 6월달.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정리해서 또 올릴게요. 그러면 이거 올리면 또 보셔야죠. 6월 헌법재판소 결정내. 자꾸 보시고 익숙해져야 시험 직전에 보는 것보다도 훨씬 여러분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면 6월달에 자 헌법 328조, 헌법 305조, 303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또는 미성년자 간음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범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니냐 했는데 결론은 뭐 포괄 유인이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또는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꼭 나올 텐데 그거 이제 결정해서 또 정리하고 쫙 보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좀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잔인성을 조장한 우려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덕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복리에 반한다 안녕 질서에 반한다 너무 넓어요. 그래서 형사처벌하겠다는 거. 자 음란은 반하지 않는다 저속한 그러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요. 국가법률로서 처벌을 한다라는 근거 저속한 표현이다.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이에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해당하는 위반행. 이게 뭐냐면 소방시설을 할 때 요즘에 문제가 됐잖아요. 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2차 전지 회사에서 결국 불이 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난리 났죠. 왜냐면 불이 그게 엄청나게 커요. 그건 다 탈 때까지 또 꺼지지도 않고요. 마치 소위탄처럼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소방시설 요거 조금 더 엄격히 둬야 되는데 이 소방시설 그러면 망가지거나 또는 대충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할 때는 설치 시에 요걸 감독할 수 있는 감리자 요거를 반드시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감리자 이걸 둔 사람이 누구냐면 종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에 감리자였어요. 근데 현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서 뭐 했냐면 현재 감리하는 감리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리자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종업원이고요. 이 사람은 사용인.
이렇게 하면 종업원이잖아요.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래요. 바로 나와야죠. 양벌 규정 생각나야죠. 양벌 나와야죠. 바로 나오셔야죠. 양벌은 종업원이 만약에 게을리했거나 관리를 안 했을 때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처벌하는 건 이 사람 거고,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지휘감독상에 거기 과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양벌 규정에 반하지는 않잖아요. 그 내용이었어요. 소방시설 공사함에 있어서 어법에 36조 3호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한다. 행위자를 벌한다는 건 맞아요. 거기다가 여기에 양벌 규정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양벌 규정이 있는데, 이 양벌 규정에는 자, 현재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고용주 또는 사업 사용인,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과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사람의 과실은 과실로 인해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과실에 있을 때만 처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양벌 규정은 반하지 않았다. 이 판례였어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행위자는 감리자 이외의 실제 감리 여부를 수행하는 감리원도 포함되는 여부가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따라서 자, 해당하는 행위자와 그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 그래서 사업주도 과실이 있을 때 같이 처벌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당의 법은 죄형법중의 명확성치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 23년도 8월 판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최근 판례이기도 합니다. 아유, 이거 암기하셔야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래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2번 형벌 불소급 원칙. 나머지는 일반론이에요. 형벌 소급을 하지 마세요라는 불소급 원칙.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는 형식적 형벌의 유형에 국한하지 않으며 범죄 행위에 따른 제재 내용이나 실제도 효과가 형벌적 성격. 이게 뭐였어요? 형벌적 보완 처벌. 이거예요. 형벌적 보완 처벌. 이러면요.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이에요. 심지어는 사회봉사명령 아시죠? 사회봉사명령. 이것까지 확대됐어요.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적,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준하는 정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요.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 거짓으로 계약했을 때 형사처벌. 에이, 납세 의무자가 세금 안 내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심지어는 뭐 위장이혼도 하잖아요.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7조의 란조 납세 의무자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목적, 이거 명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끝까지 가서 받아야죠. 4번 종합문화재 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능력의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는 문화재 수리 법률, 이거 18년 판례가 그런데 아주도 유명해요. 종합문화재 수리업 하려는 자의 기술 능력 명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거 심지어는 필요적 취소예요. 자, 수리업자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을 맡겨서 넘기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뢰관계인데. 그래서 이거 필요적 취소, 심지어는 이거 필요적 취소인데 합헌이었어요. 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자, 5번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를 처벌하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자산 유동화 계획에 의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투자한 자 부분은 죄형법중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말이 어려운 건데요. 자산 유동화 계획이라는 게 나한테 돈도 있고 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배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평균 표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땅의 값어치는 얼마, 그다음에 요거의 값어치는 얼마, 요거의 값어치는 얼마, 요번에 그걸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걸 운영해서 나왔을 때 수익금 있잖아요. 그 수익금으로 난장 신탁회사에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이익의 일부를. 이런 식으로. 그걸 우리는 자산 유동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준화 시킨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금, 운영 수익금이에요. 화물차라면 화물 운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오니까요. 또 땅이라면 땅을 이용하게 해서 나오는 임대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평준화 시켜서 여기서 몇 프로, 여기서 몇 프로, 여기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통일적으로 객관화 시켜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익을 분배해 주는 거, 또는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거, 이걸 자산 유동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사업에 따른 계획,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아요. 이게는 어려운 말이라서 무조건 우리가 어려우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그런 논리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도 1번이었어요. 나머지 판례까지 다 하시면 좋은데 공부할 때는 해야죠. 정답을 찾는 시험장에서는 1번만 알면 되지만 공부할 때는 5번까지 찬찬히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 뵙겠습니다.